트럼프가 삼성의 목을 졸랐습니다. 삼성 반도체에 150%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한국을 제물로 삼으려 했던 트럼프. 그러나 그 오만함은 고작 48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삼성이 미국 할당 물량 50만 개를 유럽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죠. 무려 5년치 물량을 싹쓸이 해간 유럽에 전 세계는 경악했고 반도체 부족으로 경제가 휘청이자 트럼프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기업 하나가 미국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충격적인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도체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공급을 끊자 엔비디아 서버가 멈췄습니다. 이틀 만에 나스닥이 12% 폭락했어요.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됐죠. 그 모든 재앙의 시발점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톰 해리슨입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보로 27년째 일해왔어요. 업계에서는 무역 저승사자라 불렸죠. 관세 폭탄 하나로 국가 경제를 흔드는 게 제 전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공항 라운지에 쫓기듯 앉아 있어요. TV에는 제 얼굴이 워싱턴의 역적이라는 자막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손에는 의회 소환장이 들려있죠. 나흘 전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날 저는 미국 경제에 독을 탔어요. 제 손으로요. 2025년 1월 19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백악관 웨스트윙 복도를 걸을 때 공기가 무거웠어요. 경호원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왔죠. 지지율이에요. 대통령 재선 지지율이 바닥을 뚫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회의실 문을 열자 리처드 벤스 위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톰. 벤스 위원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 가슴팍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어야 했죠.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요. 재선 지지율이 바닥이야. 뭔가 보여줘야 해. 벤스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관세 150%.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한국을 제물로 삼아 무조건 받아내. 벤스 위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받아낸다는 게 뭘까요? 기술 이전, 공장 이전, 아니면 그냥 굴복하는 모습 자체.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결과만 가져오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과정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과정은 묻지 않겠어. 결과만 가져와. 삼성의 항복 문서 말이야. 역시나 그랬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비릿하게 웃었어요. 한국이라 겁주면 되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으르렁거리면 꼬리를 내리는 게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상무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세 150%면 삼성 반도체의 미국 시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죠. 기술을 넘기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어느 쪽이든 미국의 승리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 거리를 바라봤어요. 승리의 맛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무부 청사에 도착하자 참모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다들 긴장했어요. 좋은 징조였죠. 저는 집무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149점. 제가 20년 넘게 써온 만년필이에요. 이 펜으로 수십 개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행정명령 13977호. 대한민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150% 부과.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고 문서 하단에 서명했습니다. 굵은 잉크 자국이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관보님, 제니퍼 킴이었습니다. 기술정책관이에요.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받은 수재죠. 한국계 미국인이라 한국 기술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자폭입니다. 제니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자폭이라고요? 미국이 한국한테 관세를 매기는 게 왜 자폭입니까? HBM 기술은 대체 불가능해요.
삼성과 SK가 전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수율이 10%도 안 돼요. 제니퍼가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한 글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기술이 뭐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에 보조금을 쏟아부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닥쳐요, 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차관보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관세가 발효되면 엔비디아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애플 신제품 출시도 연기돼요. 미국 기업들이 먼저 죽는다고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백악관의 명령이었어요.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죠. 아니,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경력의 정점이 될 거였으니까요. 저는 보안요원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 차관보님. 제니퍼가 버둥거렸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그녀의 팔을 잡고 끌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 방에서 패배주의자 냄새 안 나게 치워. 문이 닫혔습니다. 제니퍼의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한국 기술 분석? 필요 없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 따위가 미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참모들이 샴페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코르크를 땄어요. 펑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가리켰어요. 저기 부어. 참모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죠. 제니퍼 보고서 위에 부으라고. 샴페인이 쓰레기통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보고서가 흠뻑 젖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삼성. 겁주면 알아서 기는 하청업체일 뿐이야. 참모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샴페인의 차가운 거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승리의 맛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행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트랩에 서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사진이었죠. 기내에 오르자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그래프였어요. 관세 발표 소식에 주가가 8% 올랐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역시 시장은 정직합니다. 미국이 이기면 미국 기업 주가가 오르는 거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창밖으로 워싱턴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좌석에 깊이 파묻히며 눈을 감았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삼성 본사로 직행할 겁니다. 책상을 탁 치고 소리를 지르면 그들은 벌벌 떨겠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아시아인들은 미국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제가 든 샴페인 잔 속에는 미국 경제의 독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이 제 눈을 가렸고 탐욕이 제 귀를 막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제니퍼의 보고서가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용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승자였습니다. 한국을 무릎 꿇리고 개선장군처럼 워싱턴에 돌아오는 꿈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흘 뒤 무릎을 꿇은 건 미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하 17도, 기록적인 한파라고 했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판교에 있는 호텔로 가는 길이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번화하더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에 비하면 시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판교에 접어들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텔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은 되어 보였어요. 새벽 4시예요. 영하 17도의 칼바람이 부는데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핫팩을 흔들고 입김을 불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마치 난민촌 같았어요. 저 거지들은 뭐야? 저는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원이 창밖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어요. 애플 수석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구글 구매 총괄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애플.
구글. 세계 최고의 기업 임원들이 새벽에 줄을 서서 텐트촌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번호표 받으려고 노숙 중입니다. 삼성 반도체 할당량을 받으려면 예약이 필요한데 경쟁이 치열해서요. 수행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쇼하고 있네. 삼성이 뭐라고 저 거물들이 줄을 섭니까? 분명 언론 플레이일 거예요. 한국 반도체의 중요성을 과시하려는 연극이겠죠.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볼 가치도 없었어요. 호텔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 8시에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서늘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왔는데 말이죠. 저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톰 해리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보요. 장태수 부사장과 미팅이 있소. 여직원이 명함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예약 내역이 없으신데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예약이요?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예약 없이 왔다고 쫓아내겠다는 겁니까? 예약이 없으면 대기하셔야 합니다. 저쪽 소파에 앉아 계세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미국 특사를 소파에 앉혀놓고 기다리라고요? 당신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회사 규정입니다. 예약 없이 오시면 순서대로 대기하셔야 해요.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굴욕이었습니다. 27년 관료 생활 중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독일에서도 저는 항상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45분이 지났어요. 45분 동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내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좋아. 두고 보자. 이 무례함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마침내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차관보님,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긴 테이블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태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글로벌 마케팅 실장, 부사장이라고 했죠. 희끗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손목에는 비싼 시계 대신 갤럭시 워치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미국 특사를 45분이나 기다리게 해? 제 고함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 태연함이 더 열받았습니다. 관세 150% 맞고 싶어? 당장 기술 내놔. 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장태수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돌부처 같았습니다. 아니, 돌부처보다 더 차가웠어요.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고 싶어? 대답해. 저는 테이블을 또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장태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손목에 갤럭시 워치를 만지는 게 보였어요. 무언가를 누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27년간 갈고 닦은 온갖 압박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정도면 벌벌 떨었어요. 대만 업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항복했죠. 그런데 이 한국인은요?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발을 자를 긋는 것 같았어요. 제 욕설 횟수를 세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지쳤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물 한 잔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장태수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담담했어요. 저는 그 태어남에 오히려 기가 질렸습니다. 기록은 끝났습니다. 장태수가 손목시계를 가리켰어요. 녹음 버튼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녹음이라고요? 아주 생생하게 담겼군요. 장태수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발을 자가 빼곡했어요. 23개. 제가 23번의 욕설을 퍼부었다는 뜻이었죠. 차관보님의 협박과 욕설.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법무팀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장태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조롱도 없었어요.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삭제해. 당장.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 권한 밖입니다.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됐거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나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겁니다. 저를 기다리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를 녹음한 거예요.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협상하자고요. 녹음 파일 삭제하고 관세 건도 원만하게. 저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장태수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어요. 협상은 내일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허탈하게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 상무부 차관보를 이렇게 내치다니요. 문 앞에서 장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아, 차관보님. 로비에서 기다리시던 분들 보셨죠? 애플이랑 구글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태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정도였죠. 그분들은 사흘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관보님은 45분이셨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수원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밀릴 리가 없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내일은 제대로 눌러줘야겠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삼성 직원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벤스 위원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내일 본격적으로 협상합니다. 오늘은 탐색전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미국 차관보가 한국 기업한테 당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 결과 기대하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장태수의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차관보님,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입니다. 이번에는 예약해 드렸으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비서가 덧붙였어요. 참, 장 부사장님 말씀이요. 내일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또 녹음할 거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보자. 내일은 다를 거야. 반드시 굴복시키고 말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전자 본사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예약이 되어 있었죠. 로비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우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커피 한 잔 나오지 않았고 인사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을 뿐이에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태수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였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갤럭시 워치가 채워져 있었고 앞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의 옆에 또 한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병국, 삼성전자 법무실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전무라고 했죠.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반달눈으로 웃는 얼굴이 마치 동네 아저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녹음한 파일, 삭제해요. 그러면 관세건도 재협상할 용의가 있소. 장태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치 제 말을 곱씹는 것처럼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저는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차관보님. 장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어제처럼 차분했어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 보험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험이라고요? 미국 고위 관료를 협박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까? 대신 다른 제안을 드리죠. 장태수가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그가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스르륵 소리를 내며 봉투가 제 앞으로 미끄러져 왔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안에서 문서 한 장이 나왔어요. 북미 지역 긴급수급 유예 통보서.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훑어봤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미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요? 저는 문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장태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병국 법무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반달눈 웃음을 띤 채로요. 통보서입니다. 차관보님. 민병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친절했어요. 저는 그 친절함이 더 불쾌했습니다. 저희 원칙은 간단합니다. 장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48시간 내에 백악관 직인이 찍힌 관세, 철회 공문이 없으면 미주할당 물량 50만 개는 전량 글로벌 경매로 넘어갑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48시간. 데드라인을 준다고요?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게요? 지금 농담하는 거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황당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최후 통첩을 하다니요. 48시간. 감히 미국을 상대로 데드라인을 줘. 저는 문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겼어요.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문서가 뭉쳐졌습니다. 저는 구겨진 문서를 양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웃기는군. 이딴 종이 쪼가리로 미국을 겁줄 수 있을 것 같소? 장태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서를 구기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듯이요. 그 무반응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삼성이 공급을 끊으면 애플이 죽고, 엔비디아가 죽고, 미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있소. 인텔도 있고, 미국은 자체 생산 능력이 있어요. 삼성 없어도 괜찮아요. 장태수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웃음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요? 장태수가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가 섞여 있었어요.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정이었을까요? 마이크론 HBM 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 세부 사항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술적인 건 부하 직원들 몫이니까요. 8%입니다. 저희는 87%고요. 장태수가 숫자를 읊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8%와 87%.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감이 안 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민병국 법무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마이크론이 저희를 대체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 3년 동안 엔비디아는 칩이 없어서 서버를 만들지 못하고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멈춰야 해요. 테슬라 자율주행도 중단되겠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니퍼 킴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쓰레기통에 버린 그 보고서 말이에요. HBM은 대체 불가능하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었죠. 협박으로 들리시겠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저희는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할 뿐이에요. 48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미주 할당량을 경매로 돌립니다. 저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미국 정부가 48시간 안에 관세를 철회하라고? 백악관이 한국 기업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장태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돼요. 관세 부과 전으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론도 설득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그게 가능할 리가 없어요. 불가능해. 48시간 안에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태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마치 그건 당신 문제라는 듯이요. 불가능하시면 어쩔 수 없죠. 저희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공급을 끊을 작정인 거예요.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저는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두고 보자고. 48시간 뒤에 누가 무릎 꿇는지.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장태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이 48시간이 차관보님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뒤에서 장태수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 점심 메뉴는 설렁탕으로 하지. 비서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부사장님. 근처에 맛있는 집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설렁탕이라고요?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최후 통첩을 받고 나가는 마당에 점심 메뉴 타령입니까?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어요.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해도 꿈쩍 않더니 제가 나가자마자 점심 걱정을 하다니요. 저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문서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다시 읽어봤어요. 48시간. 북미 지역 긴급수급 유예. 글로벌 경매. 단어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허세야. 분명 허세일 거야. 삼성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가 없어. 그건 자살행위잖아.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장태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협상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니 아까 그 텐트촌이 보였습니다. 애플 부사장, 구글 구매 총괄. 그들이 여전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봤는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미국 상무부 아니야? 표정이 왜 저래?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리무진에 올라타자마자 운전사에게 말했어요. 호텔로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삼성전자 본사 건물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23분.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직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이크론 아시아 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빈 머피. 3년 전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때 제가 보조금 건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죠.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됐습니다. 케빈, 지금 당장 판교로 와.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냈습니다. 발렌타인 30년. 호텔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술이었어요. 저는 잔에 위스키를 따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판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마 전부일 겁니다. 2시간 뒤, 케빈이 도착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앉아, 케빈. 한 잔에. 저는 빈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케빈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분명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차관보님? 케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어요. 삼성이 미국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하더군. 48시간 안에 관세 철회하지 않으면 물량을 경매로 넘기겠대. 케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케빈도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모양이군. 그래서 말인데,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이크론이 대체할 수 있지. 삼성 물량을 너희가 채울 수 있잖아. 케빈이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게요. 케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케빈. 할 수 있어. 없어? 케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결정을 내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물론입니다. 공장 풀가동 중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지. 역시 대안이 있었어. 삼성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마이크론이 있잖아. 미국 기업이 있다고. 수율은 어때? 삼성 수준까지 올라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케빈이 또 침을 삼켰어요. 그의 손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네.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몇 달만 더 있으면 완전히. 케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좋아. 그 말만 들으면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케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대안이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삼성이 공급을 끊으면 마이크론이 채우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케빈, 고마워. 다음에 골프 치자. 케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케빈이 일어서며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잔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케빈이 나가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제니퍼 킴. 해고된 그 기술 정책관이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도 연락을 하다니. 문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패배주의자한테 들을 말은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저는 벤스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해야 했거든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벤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삼성을 완전히 눌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48시간 최후 통첩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놈들은 지금쯤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항복 문서 들고 올 거예요. 벤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믿어줘. 제발 믿어달라고. 좋아. 기대하고 있겠어. 벤스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넘겼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아, 그리고 톰. 벤스가 덧붙였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알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책임이라. 실패하면 제 커리어는 끝입니다. 27년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실패할 리가 없어요. 마이크론이 있으니까. 삼성이 아무리 버텨도 미국한테는 대안이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저는 룸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협상한다고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스테이크가 도착했습니다. 웰던으로 잘 구워진 고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저는 나이프로 고기를 썰며 TV를 켰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더군요. 말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배경소음이 필요했어요. 스테이크를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육즙이 퍼지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죠. 저는 소파에 깊이 파묻히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삼성이 허세를 부리는 거야. 48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케빈의 떨리는 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TV 화면 한구석에 시계가 떠 있었습니다. 밤 11시 45분. 48시간 카운트다운 중 이미 12시간이 지났어요. 남은 시간은 36시간.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태수의 경고가 허풍이라고 믿었거든요. 스테이크를 다 먹고 와인 한 병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면서 눈이 감겼어요. 저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뜻한 스위트룸 안에서 코를 골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로요. 새벽 3시쯤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미니바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전부 케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한 거지? 콜백을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할 정도면 급한 일이겠죠. 하지만 급한 일이면 문자를 남겼을 겁니다. 문자가 없다는 건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확인하지 뭐. 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케빈이 전화한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는 고백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이크론 수율이 8%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요. 공장이 풀가동 중이라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승부의 날이야. 삼성이 항복할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이 펜으로 삼성의 항복 문서에 서명을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케빈의 부재중 전화가 5통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이상하다. 뭔가 급한 일인가? 저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로비로 걸어 나갔어요.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본사로 가야 했어요. 남은 시간은 24시간. 아직 충분합니다. 리무진에 오르면서 저는 케빈의 떨리는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이 왜 떨렸을까요?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어요. 떨리는 손은 거짓말쟁이의 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사기꾼의 손이었죠.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탐욕이 제 눈을 가렸고 오만이 제 귀를 막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판교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양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문서를 꺼냈습니다. 어제 장태수가 준 통보서였죠. 48시간 내에 관세 철회. 저는 문서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야. 분명 허세일 거야. 문서를 다시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는 삼성 본사를 향해 달렸어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차가 저를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거요. 삼성 본사에서 하루 종일 버텼습니다. 장태수를 만나려고 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의가 있다는 핑계였죠.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여전히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났어요. 남은 시간은 12시간. 저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케빈이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케빈, 왜 그래? 하루 종일 전화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케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의 케빈이 아니었습니다. 차관보님, 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케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고백이라니. 무슨 고백입니까? 수율이요. 마이크론 HBM 수율이. 케빈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얼마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케빈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케빈, 수율이 얼마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케빈이 대답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8%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라고요? 어제 케빈은 거의 따라잡았다고 했어요. 공장 풀가동 중이라고 했잖아요. 어제는 뭐라고 했어? 거의 다 따라잡았다며? 거짓말이었습니다. 케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보조금이 끊길까봐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8%, 삼성은 87%라고 했죠. 10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마이크로는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케빈의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떨리는 손을 봤어야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는 얼굴을 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8분. 자정까지 2분 남았어요. 48시간 데드라인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 장태수에게 연락해야 해. 협상을 해야 한다고.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장태수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걸었지만 장태수는 받지 않았어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00시 00분 00초. 48시간이 끝났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어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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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이메일 알림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물량 배정 취소, 긴급 경고, 우선 협상권 소멸. 메일함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도배됐어요. 읽지 않은 메일이 50개, 70개, 100개.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메일 하나를 열어봤어요. 삼성전자 공급관리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북미 지역 할당량 재배정 통보. 내용은 간단했어요. 귀사의 우선 협상권이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물량은 글로벌 경매로 전환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진짜야. 허세가 아니었어. 장태수는 진심이었던 거야.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호텔 로비로 뛰어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병국이었어요. 삼성전자 법무실장. 어제 회의실에서 봤던 반달륜 웃음의 남자였죠. 그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관보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장태수 부사장 어딨소? 당장 만나야겠소. 민병국이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자가 전멸하고 있었어요. QOTA DLETED. 할당량 삭제. 저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삭제된 겁니까? 통보 드립니다. 민병국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마치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이 친절했죠. 계약서 제7조 사망에 의거하여 소버린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버린 리스크가 뭡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민병국이 태블릿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소버린 리스크란 국가 차원의 정책 리스크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150%를 부과했죠. 그 순간 귀국은 저희에게 리스크 국가가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리스크 국가에 대한 공급 우선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민병국이 다시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 계약서 조항이 떠 있었어요. 제7조 사망. 소버린 리스크 발생 시일의 우선 협상권은 즉시 소멸되며 해당 물량은 글로벌 경매로 전환된다. 저는 그 조항을 노려봤습니다. 언제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과 삼성의 계약서에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이건 작년에 갱신된 계약서입니다. 민병국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미국 측 담당자가 꼼꼼히 읽지 않으셨나 보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였죠? 아마 제 부하 직원이었을 거예요. 그 직원이 이 조항을 놓친 겁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기술적인 건 부하들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하의 우선 협상권은 방금 소멸했습니다. 민병국이 태블릿을 내리며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담담했죠. 이 과정은 불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불가역적. Irreversible. 그 단어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요?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민병국의 말을 끊었습니다. 협상하자고요. 관세 철회할 수 있소. 백악관에 연락하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벤스 위원장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지금 당장 관세를 철회하라고 해야 합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통화 연결 중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없었어요. 전화가 먹통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군요. 민병국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반달눈으로 웃고 있었어요. 저희 시스템이 미국 측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했거든요. 보안상의 이유로요.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접속을 제한했다고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불법 아니오? 통신을 차단하다니. 불법이 아닙니다. 민병국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사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차관보님께서 저희 건물 밖으로 나가시면 정상적으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를 48시간 동안 끌어들이고 데드라인이 지나는 순간 모든 걸 끊어버린 거예요. 장태수 부사장 만나게 해주시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병국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 부사장님은 지금 다른 미팅 중이십니다. 독일에서 오신 분들과요. 독일이라고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미국 물량을 독일에게 넘기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민병국이 태블릿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미국행 버스는 방금 떠났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반달눈 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차는요? 기약이 없네요. 민병국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알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엔비디아에서 온 메일, 애플에서 온 메일, 테슬라에서 온 메일,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삼성 공급이 끊겼다. 어떻게 된 거냐? 책임져라.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백악관에 뭐라고 보고하지? 벤스 위원장에게 뭐라고 말하지? 로비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7도의 칼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6장 실행 비명은 미국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 서버실이었어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봤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였죠. 삼성의 데드라인이 지나고 7시간이 흘렀습니다. 엔비디아 서버실에서 경고등이 미친 듯이 번쩍이기 시작했어요. 빨간 불빛이 천장과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냉각 팬이 멈췄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전체가 멈췄습니다. 서버 온도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70도, 80도, 90도.
메인 모니터에 붉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정지. 메모리를 찾을 수 없음.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서버들이 고철 덩어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교 호텔 로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미친 듯이 울렸거든요. 발신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톰, 젠슨의 고함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아. 지금 우리 서버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칩이 없어. 삼성 칩이 없다고. 예비 재고가 바닥났어. 젠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10분 안에 칩 못 구하면 나 백악관 폭파해버릴 거야. 알겠어. 진짜 폭파한다고.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CEO가 미쳐가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요. 젠슨, 진정해. 내가 어떻게든이라고? 젠슨이 비웃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내가 뭘 어떻게든 해? 넌 아무것도 못해. 넌 그냥 정치꾼이야. 기술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관료라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기술을 몰랐어요. HBM이 뭔지, 수율이 뭔지, 왜 삼성이 대체 불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당신 때문에 엔비디아는 오늘 죽었어. 젠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절망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미국 경제가 죽을 차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로비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한국어 자막이 흘러갔지만 화면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공장장 내부 고발. 수율 사실 8%. 생산 불가. 케빈이었어요. 케빈의 거짓말이 들통난 겁니다. 공장장이 내부 고발을 한 거였죠. 마이크론은 삼성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케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었어요. 20번을 걸었습니다. 케빈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도망쳤어요. 가족과 함께 멕시코로 떠났다더군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벤스 위원장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벤스 위원장님. 제가. 닥쳐. 벤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아? 나스닥이 지금 폭락 중이야. 개장 전인데도 선물 시장에서 8%가 빠졌어. 개장하면 12% 넘게 빠질 거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라고요? 하루 만에 나스닥이 12%가 빠진다고요? 대통령이 미쳐 날뛰고 있어. 내 목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더라고. 벤스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담담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해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죽어서 해결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겁니까?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장태수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살려달라고 애걸해야 했습니다. 자존심 따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꿇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휴대폰으로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오타가 났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장 부사장님, 협상합시다. 관세 철회하겠습니다. 제발 연락 주십시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전송 실패.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전송 실패였어요. 3번, 4번, 5번. 전부 실패였습니다. 삼성이 제 번호를 차단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호텔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어요. 삼성전자입니다. 장태수 부사장 연결해 주시오. 급한 일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시죠? 톰 해리슨이요. 미국 상무부 차관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원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번호로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차단 목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차단됐다고요?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삼성전자로부터 차단을 당했다고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머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TV에서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 나스닥 급락세.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숫자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애플 주가 15% 하락, 엔비디아 주가 22% 하락, 테슬라 주가 18% 하락. 화면에 뜨는 모든 숫자가 빨간색이었어요. 미국 경제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펜이었어요. 이 펜으로 수십 개국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관세를 매기고, 제재를 가하고, 기업을 무너뜨렸죠. 저는 이 펜이 권력의 상징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 펜은 제 무덤을 판 삽이었습니다. 사흘 전 이 펜으로 관세 명령서에 서명했어요. 그 서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 펜이 나를 찔렀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로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판교, 호텔 로비.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혼자 앉아 만년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제 꼴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또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제목만 봐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긴급 기자회견 예정. 저는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젠슨 황이 나타났어요. 트레이드마크인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소와 달랐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젠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서 우리 서버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젠슨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마치 저를 쏘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멍청해서 다 망했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에서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끝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어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밤을 새웠어요. 양복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삼성 본사로 가야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빌어야 했습니다. 전화가 안 되면 얼굴을 들이밀어야죠. 자존심 따위 이미 버렸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자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영하 17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리무진도 부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본사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뛰면 10분이면 됩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너무 추웠거든요. 저는 혼자 달렸어요. 구두가 미끄러졌습니다. 눈이 쌓인 보도블록 위에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어요. 삼성 본사 정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갔어요. 정문 앞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독일 국기가 달린 차들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독일. 왜 독일 차가 여기에 있지? 정문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톰 해리슨이요. 미국 상무부 차관보. 장태수 부사장 만나러 왔소.
경비원이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면회 불가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면회 불가라고요? 저를 문전박대하겠다는 겁니까? 긴급한 일이요. 제발 연결만 해주시오. 저는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막으려는 거였죠. 그때 본사 정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나왔어요. 앞에 선 사람은 장태수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민병국 법무실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 낯선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서양인이었어요.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그가 영어가 아닌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독일식 억양이 강하게 묻어 있었어요. 미스터 톰 아니요? 미국 차관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장태수가 소개했어요. 카라인츠 회장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이사회 의장이시죠. 폭스바겐. 독일 자동차 회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독일이 움직인 거예요. 미국이 빠진 자리를 독일이 채우려는 겁니다. 카라인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스터 톰. 그가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방금 서명을 마친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포기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 자가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독일 놈이 미국을 비웃다니.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라고 했소? 사실대로 말한 거요. 카라인츠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비즈니스는 타이밍이잖소. 미국이 삼성을 걷어차줘서 우리가 기회를 잡은 거요. 저는 장태수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제 시선을 받아냈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장 부사장,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애걸하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고 뭐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관세 철회할게요. 백악관에 연락해서 당장 철회하겠습니다. 제발 물량만 돌려주시오. 장태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각서 쓸게요.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원하시는 조건 다 맞춰드릴게요. 저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한 발짝 다가갔어요. 장태수의 코트 자락을 붙잡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병국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차관보님. 민병국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반달륜 웃음도 그대로였죠.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민병국이 저를 본사 로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 안쪽에 대형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에 표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 현황이었어요. 국가별로 할당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칸을 봤어요. 숫자가 0이었습니다. 그 옆에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독일 완판. 저는 그 글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완판이라고요? 미국 물량을 독일이 전부 가져갔다고요? 독일 정부가 50조 원 현금으로 5년치 생산분을 선점했습니다. 민병국이 설명했어요. 어젯밤 독일 총리가 긴급 재가를 내렸거든요. 카라인츠 회장이 전세기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명을 마쳤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50조 원. 5년치. 독일이 그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결정했다고요? 미국 몫은 없습니다. 민병국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현금을 들고 왔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유리문 너머로 카라인츠가 보였어요. 그가 장태수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승리자의 웃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나스닥 12% 대폭락.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루.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12%. 하루 만에 12%가 빠졌어요. 삼성 공급 중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또 알림이 떴습니다. 애플, 아이폰 신제품 출시 무기한 연기 발표.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 자율주행 개발 일시 중단 선언.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관보님, 민병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반달눈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달라 보였습니다. 연민이 담긴 것 같았어요. 돌아가시죠. 여기서 더 하실 일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병국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협상은 끝났어요. 아니, 협상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놀아난 거예요. 로비 밖으로 나왔습니다. 칼하인츠가 검은 세단에 타고 있었어요. 차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늦었소, 친구.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즈니스는 타이밍이오. 덕분에 독일 자동차는 날개를 달았소.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검은 세단이 출발했어요. 독일 국기가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벤스 위원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와. 벤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열려. 내가 증인으로 소환됐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청문회라.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유리 외벽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건물이 미국을 이겼어요. 아니, 제가 진 겁니다. 오만과 무지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눈 덮인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막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27년을 쌓아온 모든 게 여기서 무너지는 건가? 양복 주머니에서 구겨진 문서가 만져졌습니다. 장태수가 줬던 통보서였어요. 48시간. 그 48시간이 제 운명을 갈랐습니다. 저는 문서를 꺼내 바라봤어요. 붉은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종이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눈 위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끝났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워싱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의회 청문회장은 전쟁터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눈이 멀 것 같았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 그들의 눈빛이 저를 찔렀어요. 살인자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저는 미국 경제를 죽였으니까요. 청문회장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시위대였어요. 백악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구호가 들렸어요. 뭐라고 외치는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노만큼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탕, 탕.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증인 톰 해리슨. 먼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른손을 들었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의장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증인은 지난 1월 19일 대한민국산 반도체에 관세 15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이 12% 폭락하고 주요 기업들의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후회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까요?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명령이라고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벤스 위원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어젯밤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입 닥치고 혼자 뒤집었어. 그게 내 역할이야. 대통령을 보호해. 저는 양복 안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였죠. 저는 그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증인, 대답하십시오.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의장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벤스의 말대로 혼자 뒤집었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주름이 잡힌 종이 위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관세 강행 명령서입니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어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의장이 서기에게 문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서기가 제 앞으로 다가와 종이를 받아갔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진짜 범인은 백악관에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요.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 혼란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지만 적어도 거짓말쟁이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속보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미하원, 대통령 탄핵소추 안 발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제가 폭탄을 터뜨렸고 그 폭발이 백악관까지 번진 겁니다. 청문회가 중단됐습니다. 의장이 휴정을 선언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앞문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을 때 창밖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방향이었어요. 시위대가 정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글씨는 읽을 수 없었지만 분노만큼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내가 만든 결과야. 저 분노, 저 혼란, 저 파괴. 전부 내 서명 한 번에서 시작된 거야. 경호원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뒷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월의 워싱턴은 여전히 추웠어요. 검은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멀어져 갔습니다. 휴대폰에 또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백악관 앞 시위대 10,000명 돌파, 경찰과 충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장태수, 민병국, 젠슨 황, 케빈, 벤스 위원장, 그리고 제니퍼 킴. 제니퍼, 해고된 기술정책관. 저한테 경고했던 여자예요. 저는 그녀의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샴페인을 부었죠. 그녀가 옳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습니다. 차가 공항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몸을 맡겼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워싱턴만 아니면 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해리슨 차관보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니퍼 킴입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제니퍼라고요? 제가 해고한 그 제니퍼? 청문회 봤습니다. 제니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기라고요? 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용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전화한 거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니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요.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덜레스 국제공항이었어요. 경호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찬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라운지로 향하는 길, 대형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워싱턴이었어요. 백악관 앞 시위대, 국회의 사당의 혼란, 분노에 찬 시민들의 얼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한국이었어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의 야경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두 남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장태수와 민병국이었어요. 공장 옥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믹스커피 같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영어 번역이 함께 떴어요. 삼성전자, 독일 수출 본격화, 유럽 시장 점유율 급등 전망.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들은 평온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있어. 저들은 웃고, 우리는 울고 있어.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몽블랑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펜이었어요. 이 펜으로 수많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제재를 가하고, 관세를 매기고, 국가를 굴복시켰죠. 저는 이 펜이 권력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펜은 뭘까요? 그냥 쇠조각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쇠조각. 저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어.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포효조차 없이 조용히 미국의 숨통을 끊어버렸지. 저는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 이 펜으로 서명할 문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커리어는 끝났어요. 27년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피처럼요. 미국 경제가 흘린 피처럼요. 휴대폰에 마지막 알림이 떴습니다.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예정. 탄핵 관련 입장 발표. 저는 알림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들고 싶었어요. 깨어나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현실이요. 라운지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어딘가에서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하겠죠. 세상은 멈추지 않아요. 저 혼자 멈춰 있을 뿐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48시간이 차관보님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48시간이 제 인생을 끝냈습니다. 아니, 제가 제 인생을 끝낸 거예요. 오만과 무지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워싱턴의 혼란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평택에서는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며요. 그게 답이었어요. 기술이 답이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